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네,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윤 대통령 내일 어디로 휴가를 갑니까?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휴가지나 기간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휴가 때 찾았던 경남 거제시 저도에 있는 별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부대 등을 찾아 제복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휴가철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다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중요 보고나 업무 일정은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법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면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경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오늘 오전 광주에 이어 현재 나주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광주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온라인 투표에서 84% 가까이 득표해 압승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후보 간 순위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제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광주에선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27.7% 득표로 첫 1위를 했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여야의 도돌이표 정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운이 고조되는 8월 임시국회를 전망해보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새벽 0시 자동 종결됐죠. 여야 입장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귀족 노조에 불법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자정으로 7월 임시국회가 이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됐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요. 바로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필리버스터도 끝났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노란봉투법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노동자가 아니라 특정 강성 노조만 노리고 만든 법이다. 또 야당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3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라든지 또 어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권한들이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봉투법이 왜 나왔냐 하면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손해에 대해서 회사 측의 어떤 손해배상 이걸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정말 정말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혀도 그걸 어디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자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노사관계도 엄격히 이야기해 서로 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룰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파업이 끝난 다음에 파업에 대한 일단 위로금을 달라는 거예요. 200만 원씩 달라는 거죠. 이 포인트로.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본인들이 파업에 나눠놓고 파업에 대한 위로금들을 또 돌라는 거. 파업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0.5% 더 이제 인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노사 현장에 되면 과연 사업주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이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한적인 어떤 파업 그리고 불법 파업을 방조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말 도돌이표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8월 국회는 잘 열질 않습니다. 휴가철도 있고.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 없는 국회만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은 이 법안 아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힘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표가 민심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힘들이 빠질 때까지는 저는 이런 현상들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 또 4개의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다 누적되어 온 건데요. 이 특검은 최혜병 특검 그리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은 지금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이 대면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의 황제 수사로 뭐 보여주기식 수사였다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고삐를 늦출 수가 없고요. 다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번 2번이나 지금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 신일 당대표가 만약에 기존에 약속한 대로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전 협상의 물꼬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사국조도 있죠. 사국조에도 최혜병 관련 국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 뭐 유전개발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과 국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최혜병 국조와 관련된 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뭔가 대안을 정말 약속을 지킨다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지금 막혀 있는 이런 국정 운영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전국 교착 상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특검 4국조를 추진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그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야권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대통령한테 가면은 제2요구권을 하고 이게 한 차례 짚어주셨습니다만 너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192석을 몰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성과를 네. 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강성으로 나오게 되면 성과를 오히려 못 낸다는 하나의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과는 전혀 협의 없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그러니까 법안 소위 상임위, 법사위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으로 계속적으로 좀 다시 발의하고 있는데 저런 면을 볼 때는 저거는 정략적이라는 거죠. 법안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 분열을 유도하든가 이런 식의 정략적 법안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을 반영해서 조금 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4국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조가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국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조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지만 여태까지는 본회의 차원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끼리 협의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4국조 추진은 어려울 것이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마저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 쟁의행위를 무한정 넓힙니다. 그러니까 쟁의행위가 사실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저런 법안에 따르면 무한히 넓혀져요.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으로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계약관계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하고 원청업체하고 쟁의행위도 다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무한정 특혜를 베푸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어디 가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히게 되면 다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부진적 연대로. 근데 왜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국민에 비춰볼 때 노동자가 더욱더 특혜를 받는 법안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여야 대치 전국이 뭐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 도돌이표 전국의 책임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 이런 또 여론 속에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 역풍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가 안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을 탓하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다수당이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그 지난 4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았습니다. 야당을 선택한 것은 야당 그 대통령실이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 또 특히 국민의힘이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민주당이 좀 우선적으로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심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안은 없어요. 무조건 이건 반대하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의힘은 왜 여당입니까?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도대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에 반대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민생회복을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런 대안이 없이 자꾸 반대만 합니다. 특히 방송 3법, 4법 같은 경우에도 방통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또는 방송을 어떻게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 없이 무조건 민주당이 냈으니까 반대하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의힘은 매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노란봉투법이란 법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노동관계조정법이라 이미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안인 것이지 그럼 추가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수사가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자는 것이 저희 대안인 거죠. 그게 하나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25만 원 이거요? 글쎄요, 이게 민생 회복이 될까요? 이걸 낸다고 해서 지금 물가가 한참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25만 원을 지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금액을 흥정해야 되나요? 그렇게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각자가 입법 활동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각자의 아닌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꼭 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성과를 내고자 한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말씀 주신 대로 뭐 3자의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절차를 좀 거쳐달라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여야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벌써 개원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2달간 쓴 예산 1,200억 원인데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0건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뭐 성과는 못 내고 돈만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국민들의 삶이라는 게 뭐 야당도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제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뭐 의욕적으로 이제 국회에 진출을 했는데 문제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위메프, TMF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 은평구에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금 같은 경우도 1m 이상 되는 도금 같은 경우는 그냥 운전면허증 하나 있으면 그냥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체크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또 법사위에 그런 법안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오로지 지금 무슨 탄핵 이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야당에게 압도적 열쇠를 주셨습니다만은 또 여당에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108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험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정책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라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수천억이나 돈을 쓰고서 올 연말 돼서 만약 법안 통과된 게 하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여당 탓으로 하겠습니까? 야당 탓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안을 논의할 때도 자기들이 논의도 토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서세요. 통과 다 끝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통과된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의 토론이나 뭐 어떤 이 의사진행 발언조차도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이 지금 뭘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야당이 저 야당에게 정권을 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국민적 판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영 딴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통위도 여야 공방 속에서 1인 체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제 청문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지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KBS 박문진 이사 선임의 불법성에 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이렇게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무리한 출석 요구와 또 청문회와 또 방문 조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셨죠? 민주당에서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서고 9일에는 청문회를 열고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국회가 꺼내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뭘 해보려고 하는 의지조차가 없다. 민주당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반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에게 맡겨진 몫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집권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자꾸 야당에게만 돌리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합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야당이 하는 것에 끌려다니기 싫다, 그러니까 우린 반대하겠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자세만 가진다면 22대 국회는 정말 성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자,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니 그 국회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와 행정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소재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를 떠나서 어떤 법안을 낼 때, 법안 낼 때는 여당과의 어떤 토론, 대체 토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너뛴단 말이죠. 물론 건너뛰는 방법이 위법은 아닙니다만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잃게 하려면 더욱더 여당과 협의해가지고 협의한 뒤에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이게 한 번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어떤 법안 처리, 강행 처리에 대한 목적도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좀 여러 번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방통위만도 그래요. 방통위도 저희가 노영방송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통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체제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래 왔으니까요. 이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또 국회라는 것은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 방통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보면 사치로부터 독립 또는 제세로부터 독립에 가장 유효적절하다라고 여태까지 봐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본인들이 어떤 정권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갑자기 그 지배구도를 바꾸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배구도를 바꾸자면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특정 세력이 사실 방통위를 자주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당 방송을 자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거고, 그 반대 논리 기저에는 여태까지 쭉 여야가 합의로 해온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도가 맞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김준욱 대변인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여당도 정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 단적인 예를 들면,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어요. 근데 그동안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던 여당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논의 자체는 지금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근데 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안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어떤 수용을 하고 토론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실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20%라도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또 야당이 그때 전격적으로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이 이래야 예를 들어서 야당도 입장에서도 뭔가 물꼬를 트는 것이지 네.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만 가면 정치가 아닌 것이죠. 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지 않았냐라는 네.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2인 체제로 뭔가 안건을 의결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또 집권했을 때 이 2인 체제의 부적절성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때 돼서 또 보수 진영에서 추천한 인사를 거부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임명을 하지 않게 돼서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저는 필리버스터 할 때 국민의힘 그 박수민 의원의 이야기가 참 와닿았거든요. 네. 그 진보 진영에서 얘기한 거 공감한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대안이 더 진정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처음에 그 정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도 협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논란을 차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방통위 2인 체제는 사실은 이게 부적절하죠. 제가 보더라도 원래 5인인데 그 네. 절반이 안 되는 2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근 1년간을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방통위 기능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예를 들면 방통위가 공영방송 문화 방문진의 이사진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의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만약에 이게 그 3인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전호 의원이 그 개정안을 내면서 그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2인 체제로 지금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다가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아주 뜨겁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시간 40분 된 것 같은데 나오니까 12시 40분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까? 제가 뵙자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뭐 서로 간의 필요성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과거의 친소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위로 만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떤 방향을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걸 누가 먼저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사적인 친소 관계가 공적인 임무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젯밤에 방영된 강적들에 출연한 건데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에 대해서 내가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여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걱정됐던 윤한 갈등 좀 해소가 된 겁니까? 저는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전체가 다 한 27명 정도가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점식 정책위원장의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면서 저는 거의 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포괄적 어떤 면에서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표명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거듭 주장해 왔지만 공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어떤 이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는 실질적인 만남,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앞으로 있을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대표가 어떤 이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일단 이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본인들 중진들이라든지 그동안 본인과 어떤 각을 세웠던 부분을 아마 이번 주부터 3선, 4선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쭉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 속에서 일단 당을 빠르게 좀 화합해가는 그런 행보를 벌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후속 당직 인선도 한동훈의 사람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에서는 이러다 보면 또 친윤계의 갈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새로운 대표 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논공행상 차원의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과 손발을 맞춰보니 이 사람이 어떻더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당직에 관련돼서는 한동훈 체제 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선 절차가 저희 당헌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선 절차 때문에 조금의 갈등 요소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예. 어쨌든 잘 풀렸던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 그 정책 기조를 갖고 본인의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인선을 했으면 인선 배경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이 난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떠나서 본인만의 색깔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계에서 만약에 민주당과의 어떤 이런 거 협력을 하다 보면 또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친윤계에서 한동훈을 오히려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공적 지위 관계로 설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좀 저는 좀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일정하게 수직적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뭐 그 검찰에서 선후배 관계에 있기도 하고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공적 관계인 수평적 관계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아마 국민의힘의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예. 친윤계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켜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만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의 교체 과정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는 뭐 행사가 안 됐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좀 거칠게 일이 됐다라는 것이 친윤계의 불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하는 과정을 지켜는 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당내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직격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지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응할 일이지 제가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승복하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사법 리스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판이 딱 결과가 나는 순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고, 저희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민심에 다가가 있고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좀 평가를 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대표는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이 전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10월 달이 되면 일단 위증교사 문제하고 선거법 문제에 대한 일단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슈가 이제 어떤 발생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사법적 판단이 한번 내려지면 그 이슈가 일단 뭐 죽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본인의 무죄가 내려진다든지 그럴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겠죠. 나머지 사건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진다 그러면, 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어떤 2027년 대선에 대한 미래를 좀 볼 겁니다. 과연 그때 이재명 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8, 90%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응집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응집도를 만약에 어떤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서서히 어떤 회의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수습하기는 꽤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재심 3심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 사법 리스크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풀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쪽이 저런 게 있으면 반대편에 있다는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총선 패배, 대선 어떤 이 상황들 보자면 중도층들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의 판단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아마 차기 대선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다시 대표를 출마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10월 달에 있을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도 그 위드훈이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민주당 개딸과 비교하면서 개딸과 같은 행보는 안 된다. 개딸과 같은 팬덤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또 좀 했더라고요. 지금 뭐 언젠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이 팬덤이라는 것이 뭐 조직이 아닌 현상이기 때문에 정치인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팬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의 지금까지 팬덤 정치를 누렸던 정치인들이 그런 팬덤이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을 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침묵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친윤 세력이라든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텐데 그때 팬덤 그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팬덤들이 그거에 도움을 줄 때 뭔가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뭐 구태 세력들에 대한 뭔가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그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팬덤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역할만 하자 후원금을 모아준다든지 아니면 긍정의 언어만 쓴다든지 이런 걸 하자라고 과연 그 딜레마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용기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팬덤 정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좋은 사례로 남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앞에 있는 그 보수 진영의 기득권 그 구태 정치 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뭐 군시설과 전통시장 방문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 윤 대통령 이 휴가 동안 무슨 생각을 좀 하실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뭐 휴가지는 많은 언론들이 예상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이 휴가지 사실 시간적 휴가는 아닐 것 같아요. 장소적으로 이전해서 국정을 보는 시간일 것 같고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잖아요. 뭐 국내외도 있지만 국외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대면 만남보다도 통화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와 관계 개선도 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예. 또 국회가 저렇게 계속 공전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정 부담은 대통령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개인적으로는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그 상징성 때문이라도 많이들 가는데 역대 대통령 휴가를 잠깐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남대를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취임 첫 해 거제, 저도로 휴가를 갔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말 휴가 갈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이게 청남대라고 이제 만들어서 충청도에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들 휴가도 가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뭐 특혜다 뭐 등등 하면서 이걸 그냥 국민들에게 반납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이 갈 수 있는 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통령 전용 시설이 저도에 있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대통령만 하더라도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어서 네. 사실은 그런 데 가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휴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휴가를 대통령이 가야 저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가고 직원들 쉴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사실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뭐 장관들이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 더위에 매일같이 일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대통령은 휴가 가는데 문제는 역대 대통령을 보면 휴가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미뤄왔던 어떤 결단들을 휴가지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사실상 휴가 이후를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휴가 때 어떤 정말 어떤 획기적 결단을 내릴 건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 휴가가 그렇게 어떤 좀 푹 쉬는 휴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가는 것이 맞냐 이러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당연히 휴가 대통령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가셔야 또 다른 공직자들도 휴가를 좀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한가한 상황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시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어차피 휴가를 가시는 만큼 휴가지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 오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야당과 지금 너무 대화를 안 해요. 사실 대통령께서 국정에서 꼭 챙겨
띄어서 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야당하고 협치하고 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야당이 하는 부분들은 야당이 알아서 얘기하고 나는 그냥 반대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국정에서 대통령께서 원하는 그런 성공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휴가지에서 좀 깊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였죠. 이 전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85%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역시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변이 있는 것 같은데요. 90%에서 80%가 내려온 게 저는 엄청난 이변이니까 이게 사실 워낙 압도적인 지금 지지도 보니까 마치 이제 80% 정도 내려와도 80%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이제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전북 그다음에 전남 그다음에 광주 뭐 거기 뭐 비슷한 저는 결과가 나올 거로 봅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압도적 지지 현상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격돌이 굉장히 주목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결과를 놓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전국 구상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투표율일 것 같아요. 네.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30%가 안 됐거든요. 이번 이쪽 경선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원들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적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자신들의 어떤 80%, 90%는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는 착시 효과, 즉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보다 지금 최고위원 경선 결과가 더 재미있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가 전북이었는데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한준호 후보가 21.27% 1위였고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가 또 그 뒤를 이었는데 상당히 격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반전은 반전인데 좀 예상된 반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의중이 좀 담겼다라는 발언이 나간 이후로 좀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한준호 후보는 전북이 고향이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득표를 많이 할 거란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나온 것이고 또 오늘 있었던 광주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광주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재선 의원이고 광주에서 구청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역시 민영배 의원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 있는 것은 이 전국을 돌면서 지금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친명의 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광주당 위원장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고 지금 가장 또 유권자 수가 당원 수가 많은 수도권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지금 친명의 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고위원회 처럼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상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아마 향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냐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일단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에서는 17.67%로 이 정봉주 후보를 2위로 밀어냈습니다. 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러닝메이트인데 이제 오늘 광주 경선에서도 이재명 효과 봤겠죠? 러닝메이트 공식 러닝메이트는 아니죠. 러닝메이트 격이죠. 격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제주 경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의사표현한 뒤에 상당히 수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김민석 후보는 이제 정책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는 사실 본인 대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민석 후보 정봉주 의원 간 대결보다는 이현주 후보와 한준호 후보의 5위가 누가 5위 되느냐가 더 관심이 가는데 이현주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예측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갑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 후보.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감사하면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표를 얻으려고 많이 한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점에 꺼낸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당이
어떤 감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들이었고 당원들이 또 많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제화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 당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에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선거 때, 총선 때라든지 아니면 대선 때 이렇게 하지만 그때 나오면은 당내의 내분을 수습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금 미리 그 부분을 정리해 놓고 앞으로 이재명 체제가 굳건히 됐을 때 이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간다면 아마 당에서도 뭐 당심을 확인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좀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현 시점에 감세를 꺼낸 이유가 결국엔 이 대권 과도와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클릭을 좀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소위 이제 어떤 중도 보수 뭐 이런 표까지 이제 확장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말만 그렇지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노란봉투법 이야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게 어떤 감세라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대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시키면서 어떤 중도 우클릭을 한다? 이것 자체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지금 상임위에서 하는 걸 보면 뭐 거의 뭐 일반적인 민생 법안 이런 걸 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먹사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먹사니즘을 이야기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들 아까 초반에 토론했듯이 정말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떤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토론하는, 논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오로지 탄핵과 특검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목사니즘 그다음에 뭐 중도 우클릭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뢰가 없는 거야. 과연 그렇게 할까? 행동은 안 따라지는데 본인들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본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그런데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파리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대표는 좀 그 결과가 뻔하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흥행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파리올림픽을 일부러 뭐 겹쳐서 한 건 아닐 것이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먼저 7월에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국힘과 동시에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또 파리올림픽 이후로 하자고 하니 또 너무 많이 미뤄야 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의 공백을 그렇게 길게 둘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흥행 부진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지금 다른 뭔가 당내에 너무 하나의 목소리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차기 지도부가 뭔가 이런 정책을 통한 외연 확장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뭔가 이런 흥행에 부진했던 이런 투표율이 좀 저조했던 전당대회 이후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적 휴가지였던 제주도가 바가지 요금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제주도는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크게 변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피서철 요금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주요 해수욕장 10곳의 파라솔 대여료를 하루 2만 원 이하로 묶겠다고 했지만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 5km 떨어진 해수욕장입니다. 파라솔을 3시간 빌리는데 2만 원을 요구합니다. 해수욕장 주변엔 2시간당 2만 원이라는 안내판까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6만 원이 넘는 바닷가 평상 대여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대놓고 무시합니다.
피서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똑같더라고. 해변에서 식사와 음주를 할 수 있어 늦은 밤까지 손님이 몰리는데 가격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안주는 4만 원, 전복 토종닭은 10만 원입니다. 탕수육은 5만 원을 받는데 일반 중국 음식점과 접시 크기부터 다릅니다. 외부 음식을 먹으면 자릿세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경고도 따라붙습니다. 마을회가 축구장 절반 크기인 해수욕장을 여름 성수기 내내 독점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568만 원입니다. 하루 6만 원 정도를 내고 해변을 독점하면서 피서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시장 자율로 책정되는 피서용품 대여료와 음식값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요금 인하에 참여하는 마을회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주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예전에는 제주도가 우리 국민의 아주 대표적인 휴가지였는데 요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계 삼겹살 또 해산물 논란 이런 위기감을 느낀 제주도가 지난달에 피서처 요금 인하를 발표했는데 지금 리포트로 보셨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인하가 그렇게 말처럼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10곳의 파라솔 대여료를 하루 2만 원 이하로 묶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일부 해수욕장 주변에는 하루 2만 원이 아니라 2시간에 2만 원 이런 식의 안내판이 버젓이 걸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상 대여료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탕수육 같은 게 한 접시에 5만 원 그렇게 파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주도가 불과 열흘 전쯤에 이 가격 인하하겠다 정책 발표했는데 왜 아직 현장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시장 자율이니까 이게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가격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측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계도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근데 반대편에서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원래 바다라던가 바닷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용 허가, 점유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가격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참 손해인 것 같은 게 이렇게 계속 비싸다 보니까 이럴 거면 지금 엔저의 가격이 싼데 일본이나 동남아 가지 제주도 안 가겠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제주도보다 일본이 더 싸게 먹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갈 수 있다라는 그 속설을 믿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실제로는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 비용보다 일본 여행 비용이 2배가 더 많이 드는데 비싸요.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제주도는 우리나라인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인식하고 좀 과대하게 인식을 하고 일본은 외국인데 싼 걸 이렇게 좀 과소하게 인식해서 좀 속설이 잘못되고 있다. 사실은 외국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공공자전거죠. 이 따릉이 아마 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따릉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 따릉이 폭주연맹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오늘 서울 시내 집결을 예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엄정 단속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폭주 이런 걸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따릉이 폭주연맹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웃음이 나오는 왜냐하면 줄여서 따폭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귀여워서. 근데 폭주족하면 우리 보통 오토바이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좀 무서운 거 생각하는데 이름이 귀여우니까 장난인가 싶지만 진짜로 폭주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자전거라든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폭주행위 모임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단속에 나섰는데 서울 성수에서 용산 지역을 왕복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나와가지고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부터 성동구 성수역, 강남구 청담동 일대 이렇게 단속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인도를 막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를. 그렇습니다. 저러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지금 오늘 경찰이 단속한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을까 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 게 저런 영상을 SNS에 올리는데 보행자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위협하고 뭐 또 경찰이 단속하면 그걸 또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저런 식으로 이 인도 바로 곁에서 사람들 옆을 바로 지나가면서 네. 위협을 한다든지 예. 심지어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저런 영상을 또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과시라도 하는 듯이. 저거는 아무리 자전거를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 해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안성으로 38.5도 보이고 있고 구례는 37.9도, 안동은 37.7도로 사람의 체온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그나마 동풍이 부는 강릉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오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4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